젊은 분들은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왜 이런 너희들이 다 저질러 놓고 우리 보고 희생하라 그래? 기성세대 분들 할 말씀 없으실걸요? 제 세대는 끝났어요. 여러분들의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인데 왜 여러분들은 자유와 평등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을 안 하세요? 왜 학교 교과서를 달달달 외우고 계세요? 그저 남이 주는 거 받아먹고 받아먹으면서도 불평하고 안 준다고 짜증내고 하려고 하는 모습을 그대로 우리 세대 모습을 닮아가시냐 이 말이에요. 저는 그건 원치 않아요. 네, 요즘의 경제 상황이 너무나도 좋지가 않다, 뭐 침체기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IMF 때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IMF랑 비슷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지 박사님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 사실은 제일 중요한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이 네. 이야기가. 외환위기 나기 전에 징조가 몇 개 있었어요. 네. 성수대교가 무너졌고요. 그 다음에 대치동 아파트를 지었던 한보가 부도가 났고요. 네. 소위 말하면 대한민국 사회의 모습이었고요. 네. 정치적인 모습에서는 개혁, 정치적인 민주화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역사상의 경제적인 어떤 성장과 함께 20세기 마지막에 가졌던 민주화의 이 성취는 국민들이 프라이드를 가져도 될 만큼.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한보 부도, 삼풍백화점, 그다음에 대우 부도설 이런 것도 이제 나오던 그런 시기예요. 네.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럴 때 외환위기가 났을 때 저 같은 사람은 전공을 경제학을 했기 때문에 네. 환율이 어떻게 되고 있지? 그때도 많은 분들이 어렵다 했거든요. 네. 어느 정도냐면 고속도로 지금 단풍 보기 좋잖아요. 고속도로 타고 내려가면서 아직도 외환위기가 안 난다 그랬잖아요. 정부는 인프라가 단단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외환보유고도 충분하고 위기 안 난다. 근데 사람들이 고속도로 타고 간풍여행을 쭉 가면서 창문 열어놓고 정체되니까 쉬면서 밖에 나와서 하는 말, 야, 경제는 어려운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가 원오브 댐이라는 걸 잊어버린 채. 네. 그 다음에 건설 현장을 가면 네. 그때 인부들 하루 일당이 10만 원 정도 받았어요. 그 미장하시는 분들 계시고 네. 벽돌 나르시면 되잖아요. 그분들이 차를 다 갖고 다니셨어요. 마이카 시대. 네. 지금 현대아파트 사시는 분 계세요, 여기? 현대아파트 가보시면 지하 주차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마이카 시대를 얘기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람들 마음에도 이미 위기가 와 있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정부가 아니다 그러니까 믿고 싶었던 거예요. 아닌 건데 믿고 싶었던 거예요. 또 뭐 인지상정이라는 표현을 쓰면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지금 그거를 딱 우리나라 지금 현실과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최근에 사태가 많이 났나요, 안 났나요? 뭐 나쁜 일이 성수대교나 이런 게 무너진 게. 그런 일은 별로 없었죠. 그 다음에 한 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지만 대한민국 60만 대군의 생명을 대변하는 사건도 하나 있었죠. 최상병. 그분 한 분의 안타까운 생명이지만 저는 60만 대군의 생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우리 군이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저는 이거는 성수대교 한보 사태 못지않은 사태라고 저는 봐요. 네. 그 다음에 사회적인 모습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않아요. 가만히 보면 미래를 걱정하거나 30대, 20대 젊은 또는 자녀를 둔 분들이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목소리는 하시기는 하시는데 네. 이게 원톤이 아니에요. 각자 도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제가. 그 다음에 정부가 나서서 하는 거는 혁신이고 계획이에요. 지금 정부가 하는 건 교육개혁, 또 무슨 개혁, 그렇죠. 혁신이에요. 네. 그럼 비슷한 점도 있고 비슷하지 않은 점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우리나라가 가는 방향이 마치 IMF 때와의 모양을 닮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촉을 발동해서 우리나라의 페드에서 와서 한국은행에 혹시 들어온 사람이 있나? 왜냐하면 1년 전에 들어왔었거든요. 네. 97년도에는. 네. 그 다음에 환율 시장의 변동이 지금 어떻게 되나 체크를 해봐요. 근데 환율 시장 변동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외환위기 정도는 아니구나. 그리고 외환위기 정도라고 하는 것은 금리가 20%까지 가고 환율이 2,000원까지 가는 것인데 네. 지금 이미 금리는 20% 수준에 와 있거든요. 카드론 쓰시면 20%까지 내실 네. 거예요. 최대로 그렇게 하면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항상 현장을 먼저 가서 이야기도 들어본다고. 네. 먼저는 아니지만 네. 제 집 주변에 있는 치킨집 가서 이렇게 사장님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자영업 하시는 네.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팬데믹 때 6천만 원 받은 자영업자도 있고 당신은 1,600만 원 정도 받았고 이런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그 돈이 누구 돈인지에 대한 개념은 없으신 거예요. 자기는 받았다 이거예요. 하여튼. 근데 그건 다 저들 세금이에요. 그럼 지금 대한민국의 중소기업 소고상공인 중에서 대출금을 연기해줬던 상환을 연기해줬던 사람들이 9월 달부터 이제 상환에 시작했거든요. 네. 금리도 다 올랐고 버틸 수 있는 기업들이 얼마나 될까? 두 번째, 수출이 잘 되고 있나? 세 번째, 미국과 중국이 제대로 경제가 가고 있나? 이 책에 나와 있던 시나리오의 내용들이에요. 그거를 놓고 보니까
가장 절망적인 게 IMF 때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왜 국민들이 다 찢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그 당시에는 금가락지를 뺐어요. 금모으기 운동했어요. 예. 근데 지금은 금모라 그러면 낼 사람 없을 겁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가 되어버려서 네. 젊은 분들은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왜 이런 너희들이 다 저질러 놓고 우리 보고 희생하라 그래? 기성세대 분들 할 말씀 없으실걸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IMF는 분명히 아니다. 네. 그리고 외환보유고도 4천억 달러 정도 있고 외환 방어한다면서 수십조를 쓴 거는 맞는데 60조 이상을 쓴 거는 맞는데 지금은 그래도 외환 기준으로 한 4천억 달러는 가지고 있으니 보통 외환보유고의 50%를 단기 채무라고 봐요. 그러니까 위기가 탁 나면 제 나라 위험하다 돈 빼 해서 돈을 확 빼나가는 단기 채무가 50%. 그러니까 2천억 달러는 날아간다고 보시면 네. 돼요. 그러니까 날아가니까 순간적으로 환율이 어떻게 돼요? 급등을 해버리죠. 네. 금리도 올라가 버리고. 그런 상황까지 올 확률은 한 20%?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 조건이 충족되면 그렇게 돼요. 중국 경제가 붕괴된다면, 붕괴된다면. 한국도 같이. 그래서 중국 중앙은행 총재가 판공성 총재로 임명을 했어요. 제 책에 그걸 적어놨어요. 왜 판공성이냐? 외환 관리하던 사람이에요. 환율 방어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금리 방어나 경기 방어한 사람이 아니고 네. 환율을 방어하던 분이 지금 중국 인민중앙은행 총재로 가 계셨기 때문에 중국도 위기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도 금리 문제가 아니라 환율 문제가 우선이겠구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원론적이고 도덕적인 이야기이지만 국민들이 경제하려는 의지를 복원할 수 있도록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신을 제대로 차리는 거예요. 그럼 정치하는 사람들이 뭘 제대로 차려야 되는데 직관과 비전을 가지셔야 돼요. 과거에 대통령이 먹고 살게끔 해놨던 사람들은 직관이 있었어요. 이거 해야지만 먹고 살겠구나. 그리고 비전을 제시했었어요. 네. 반도체 해야지, 광캡을 깔아야지. 근데 그 뒤로 아무런 직관과 비전이 없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래서 한국 경제는 지금은 아니지만 네. 서서히 절망편으로 가는 추세를 보일 것이다. 한국 경제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뭐냐? 시급하다 그러면 어느 정도 희망이 남아있을 때 이거 빨리 하면은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네. 그다음에 여기 댓글 다시는 분들도 정책 내봐. 뭐 그러시고 너 말 잘한다. 야, 너 국회 가라. 야, 너 말 잘한다. 정부 가라. 정부가 법이 경제가 그렇게 살아날 것 같으면 제가 하느님한테 올라가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느님한테 가서 도쿄혁명에 달라 그러죠. 네. 두들기면 끝나니까.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한국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을 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제 진심이네. 그러면 저 진심을 보고 우리가 이걸 하면 되겠네라고 하는 거를 불러일으켜야 되려면 뭘 해야 되는지 이제 그것만 제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뭘 하면 좋을까요? 제가 만약에 기획재정부 장관이면 네. 연소득 2억 원 이상인 부자들에게는, 여기서 말하는 부자라는 건 부동산과 요즘 AI 시대잖아요. 네. 컴퓨터 처리화 다 돼 있죠. 그러면 동산과 부동산이 얼마나 재산이 들고 있는지를 다 알 수 있죠. 파악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게. 네. 개인정보지만 정부는 충분히 쓸 수가 있으니까. 네. 그 개념에서 아까 말씀드린 동산이 10억이면 10억, 부동산이 뭐 한 100억이면 100억. 그 기준을 충족하는, 이거는 이제 공청회나 작업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런 분들에게 부자세를 저는 한 2% 더 거둘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금융회사들, 은행들, 금융에 14%, 20% 금리 받는다고. 그러면 이거를 뭐라 그러죠? 돈이 없을 때 돈을 벌었으니까 횡재했잖아요. 네. 영국처럼 횡재세. 요 기간 동안만 내 거둘게. 당신들이 거뒀던 거 어느 정도 돈 내놔. 그 다음에 기업들 법인세는 낮춰줘야 되겠죠. 열심히 그렇죠. 일했으니까. 운영을. 그렇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는 낙품 단가라든지 원화청 관계가 문제가 존재하죠. 그 관계에 문제가 생긴 기업들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법인세 안 깎아주죠. 네. 그런 식의 소위 양극화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을 해줘야 돼요. 뉴욕 가보셨어요? 아직 안 가봤어요. 그림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뉴욕에 가시면은 이런 여자가 하나 있어요. 섬에 이래가지고 있어요. 영어로 뭐라 그래요? 스태츄 오브 리버티. 리버티와 프리덤의 차이는, 리버티의 자유는 장발장의 자유예요. 길을 가다가 따끈따끈한 호빵이 굽어지는데 배가 고파 죽겠는데 저 빵을 사 먹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건 자유가 없는 거잖아. 근데 프리덤이라고 하는 건 루즈벨트 대통령이 2차 세계대전에 진주만 공습을 받고 국회에서 전쟁 선포를 하면서 한 자유예요. 빈곤으로부터 자유, 공포로부터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 자유예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자유, 리버티라는 말과 미국의 프리덤이라는 말이 개념이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등을 바로잡아야 된다, 양극화를 바로잡아야 된다, 평등한 사회다, 뭐 자유를 이야기한다. 이 개념에서 우리는 그런 철학적 바탕을 가지고 단어들을 만들어 놓지, 전부 다 수입한 단어들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자유란,
우리에게 평등이란? 우리에게 양극화란? 우리에게 청년이란? 이 질문들이 던져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는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아니, 청년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정의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세상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인데 왜 여러분들은 자유와 평등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을 안 하세요? 왜 학교 교과서를 달달달 외우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이 정의하시라고요. 어른들 눈치 보지 말고, 어른도 어른 같아야 어른이죠. 그러니까는 제대로 된 개념과 철학과 사상의 가치는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이 땅 위에서 여러분들이 만드시고 여러분들이 투쟁해서 쟁취해야 되는 거지, 저희들이 여러분에게 물려줄 생각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저는 추호도 그런 생각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드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십시오. 저는 그래서 불평등, 평등, 이거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평등화된 사회인지 여러분, 경제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난 다음부터 다 평등한 사회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평등과 자유를 이야기한다고 그게 먹게 되나요? 저는 그래서 30대, 20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정원이라고 생각하셔서 좋은 나무도 심고 좋은 꽃도 가꾸고 하시라고요. 왜 그 정도 자신감이 없으신가? 왜 그런 자신감을 스스로 깨우기 위해서 공부하고 학습하고 요구하고 주장하고 쟁취하지는 않으시고 그저 남이 주는 거 받아먹고 받아먹으면서도 불평하고 안 준다고 짜증내고 하려고 하는 모습을 그대로 우리 세대 모습을 닮아가시냐 이 말이에요. 저는 그건 원치 않아요. 그래서 답을 주세요. 어떻게 하면 돈 벌어요?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세요. 직접 해가지고 저처럼 책도 쓰시고 실패한 사람이면 왜 실패했는지도 반성하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이 세상을 가져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절망이라고 하는 거는 궁극적으로 답을 드릴게요. 제 세대는 끝났어요. 여러분들의 세상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시고 철학을 만드시고 가치를 세우시고 투쟁하시고 쟁취하셔서 저희들이 물러나는 그 공간을, 시간을 채워가십시오. 그게 저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고, 저보다 30년 더 젊으시고, 만약에 누가 더 부자냐고 물으시면 돈적으로 따지면은 제가 조금 더 많으니까 부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정신적이나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저보다 몇천 배, 몇만 배 부자시잖아요. 시간을 가져서. 그럼요. 인타임 영화 보셨어요? 봤어요. 시간을. 월급을 전부 네. 시간으로 받잖아요. 네. 그런 시대예요. 제가 막 두서없이 던져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미래의 세계의 변화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것이 미국 중심으로 이미 재편이 되어 있는 레디 셋 고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팔로우업을 제대로 해가는 것만 해도 이 정도로 먹고 사는데 더 잘 살 수가 있다. 그렇지만 부족한 게 한 가지가 있다. 우리는 누구냐? Who are we? 하는 그 질문에 대한 거는 미래 세대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라는 거죠. 저에게 물으실 필요도 없고 제가 이야기해봤자 꼰대 이야기고 꼴통 이야기예요. 예.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 가족은 앞으로는 어떻게 살면 이제 희망을 가질 훌륭. 수 있을까? 이런 결론도 한번 여러분 스스로 답을 한번 내보시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